어머니 수술 며칠 미룬다고 죽게 하겠어요? 며느리의 비수 같은 그 한마디에 저는 20년간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시어머니였죠. 그런데 하늘이 제게 500억 원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제 기나긴 복수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이름은 김영희, 72살이에요. 이건 지난 20해 동안 이어진 제 기나긴 고독에 대한 이야기죠. 매일 새벽 5시, 저는 광장시장의 소란 속에서 눈을 떠요.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데 시장은 벌써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죠. 철제 셔터가 덜컹거리며 올라가는 소리, 상인들이 힘차게 외치는 소리,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순대와 빈대떡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러요. 이 활기찬 소음과 냄새가 지난 40년간 제 삶의 배경이었어요. 제 하루는 동대문 시장에서 갓 데운 싱싱한 채소를 손질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배추잎을 하나하나 씻다 보면 굽은 허리와 쑤시는 마디마디가 아침 인사를 건네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게 제 인생인걸요. 제 가게는 시장 구석, 빛도 잘 들지 않는 작은 공간이에요. 광장 반찬이라는 낡은 간판 아래 저는 4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장조림을 졸였어요. 손님들은 제 손맛을 알아주죠. 아이고, 할머니 손맛은 여전하시네. 이 집 콩자반 아니면 우리 손주가 밥을 안 먹어. 지나가던 단골이 한마디 툭 던지고 가면 고단함 속에서도 잠시 웃음이 나요. 이따 막걸리나 한잔 하자고 옆 가게 김 사장이 퉁명스럽게 말해도 그 속의 정을 왜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웃들과 얽혀 살아가니 외로울 틈이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밤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밤 10시, 마지막 남은 반찬을 정리하고 가게 셔터를 내리면 시장의 소음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제 세상엔 정막만이 남아요. 가게 뒤편에 딸린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작은 쪽방이 제 집이에요. 낡은 침대 하나, 칠이 벗겨진 옷장 하나가 세간의 전부죠. 방에 들어와 낡은 라디오를 켜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가 유일한 말벗이 되어줘요. 옷장 깊숙한 곳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어요. 20해 전 아들놈 진우와 며느리 수진, 그리고 두 살배기 손녀 서연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죠. 사진 속에서 저는 서연이를 품에 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네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려요. 이 행복이 왜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을까? 진우는 제 유일한 아들이에요. 이 반찬 가게에서 나온 돈으로 대학까지 가르쳤죠. 그런 아들이 부잣집 딸인 수진이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이제 아들 고생은 끝이구나 싶었거든요. 그 애들은 지금 강남의 으리으리한 펜트하우스에 살아요. 가끔 시장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그들 소식을 들으면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져요. 가난한 반찬 장수 엄마가 부끄러웠겠죠.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다고들 하잖아요. 손바닥만 한 기계로 얼굴도 보고 돈도 보내고 옆 가게 할머니는 아들이 보내준 손주 동영상을 본다고 하루 종일 그걸 들여다봐요. 요즘 자식들은 스마트폰으로 돈 보내주면 그게 효도인 줄 안다고 투덜거리면서도 얼굴엔 웃음이 가득하죠. 저는 그 흔한 스마트폰이 없어요. 낡은 폴더폰이 전부죠. 가끔 은행일을 보려면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려야 해요. 창구 직원이 답답하다는 듯이 어르신, 이거 앱으로 하면 금방 되는데 라고 할 때면 제가 꼭 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져요.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어도 저는 그 애들 카톡 프로필 사진조차 들여다볼 수가 없네요. 저녁을 먹으며 켠 작은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치솟는 강남 아파트 감 얘기가 나와요. 수십억을 넘어 100억 원을 호가한다는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아들이 사는 그 높은 세상을 상상해봐요. 제가 사는 이쪽 방과 그곳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벽이 가로막고 있을까요? 돈의 벽, 시간의 벽, 그리고 마음의 벽. 그 높은 벽이 세워지기 시작한 건 바로 20년 전 그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독 몸이 좋지 않았어요.
새벽부터 배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에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죠. 병원에서는 급성 담낭염이라고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어요. 수술비가 500만 원이라고 하더군요. 2005년에 500만 원은 제게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져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우야, 엄마가 수술을 해야 한단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엄마, 저희 지금 좀 힘들어서요.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시장 동료를 통해 우연히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 부부가 며느리 친정어머니 생신이라고 호텔에서 수천만 원짜리 파티를 열었다는 걸요. 그리고 제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건 그 후에 우연히 엿들은 며느리의 통화 내용이었어요. 어머니 수술 며칠 미룬다고 죽기야 하겠어요. 우리 엄마 생신은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아, 내 목숨값이 내 아들 장모의 생일 파티보다 못하구나.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나는 그 정도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그 깨달음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도려냈어요. 저는 결국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 수술을 받았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들이 제 목숨을 살려준 셈이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마음속에서 지웠어요. 제게 자식은 없다고 20년 전에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제가 거는 전화는 받지 않았고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저는 없는 사람이 되었죠. 두 살배기 서연이의 재롱도 그날 이후로는 볼 수 없었어요. 그렇게 20해가 흘렀네요. 저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밤 10시가 되면 이 차가운 쪽방으로 돌아와 낡은 라디오를 켜요.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속에 저는 여전히 행복하게 웃고 있지만 사진 밖에 저는 이제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가슴에 밝힌 못은 20해의 세월에도 녹슬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고 아프게 저를 찔러오네요. 이건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에요. 배신감, 그리고 내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것 같은 깊은 분노죠. 이 분노를 품고 저는 오늘을 삽니다. 내일도 아마 오늘과 다르지 않은 하루를 살아가겠죠. 그렇게 하루하루 잿빛 같은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어요. 제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장사를 마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가게로 돌아오는데 단골로 오는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복권 몇 장을 내밀더라고요. 할멈, 이거 하나 사줘. 오늘 영 수지가 안 맞네. 측은한 마음에 무심코 한 장을 받아들고 주머니에 찔러 넣었어요.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게 될 줄이야. 까맣게 잊고 지내다 며칠 뒤 라디오에서 당첨 번호를 불러주는데 귀를 의심했어요.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해진 복권을 꺼내 맞춰보는데 손이 덜덜 떨려왔죠. 첫 번째 번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번호까지 모두 일치하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1등, 당첨금 500억 원. 처음엔 기쁨보다 충격이 더 컸어요.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것 같던 돈이 제 손에 들어온다니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웠어요.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 따뜻한 집을 사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평생 고생한 내 몸을 위해 편히 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생각 끝에 늘 떠오르는 건 20년 전 그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저희 지금 좀 힘들어서요. 수술 며칠 미룬다고 죽기야 하겠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차갑게 식는 게 느껴졌어요. 환희와 충격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엔 서늘한 결심만이 남았죠.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늘이 제게 내려준 기회이자 지난 20년 세월의 눈물 값이었어요. 그래, 이건 내 무기다. 저는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당첨금 지급까지 남은 6개월, 그 시간 동안 저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한 잃은 사람을 찾는 거였어요. 인터넷은 할 줄 모르니 신문에 난 작은 광고를 보고 을지로의 낡은 건물에 있는 흥신소를 찾아갔죠. 사무실은 좁고 허름했지만 그곳에서 만난 정태수라는 남자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전직 경제사범 수사관이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내민 아들 부부의 사진을 보더니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르신, 저희는 자식 뒷조사 같은 건 안 합니다. 가족 문제는 가족끼리 푸셔야죠. 저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0년 전 그날의 일부터 지금까지의 세월까지 담담하게 털어놓았죠.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고 깊은 연기를 내뿜더니 마침내 입을 열더군요. 어머님의 상처를 돈으로 환산할 순 없지만 진실을 밝히는 데는 돈이 필요하죠. 그렇게 그는 제 의뢰를 받아들였어요. 저는 두둑한 착수금을 건네며 모든 것은 비밀에 붙여달라고 신신당부했죠. 조사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정태수 씨는 먼저 아들 부부의 SNS부터 샅샅이 훑었어요. 저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 안에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들의 삶이 펼쳐져 있었죠.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해외 휴양지에서의 호캉스, 온몸을 휘감은 명품들. 그 사진들 밑에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부부, 성공한 여성 사업가 같은 수식어들이 달려 있었어요. 그 화려한 사진들을 보고 있자니 제 쪽방의 곰팡내 나는 벽지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은 모두 껍데기였어요. 정태수 씨가 파고들수록 그들의 실체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시궁창과도 같았죠. 며느리 수진이가 운영한다는 화장품 회사는 번지르르한 사무실만 테헤란로에 있었을 뿐 실상은 돌려막기로 연명하는 빈 껍데기였어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자를 주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이었죠.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공을 과시하며 계속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 진우의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여의도에 있는 번듯한 건설회사에 다닌다기에 제 유일한 자랑이었는데 실상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비밀리에 내부 감사를 받고 있었어요. 성공에 대한 압박과 과도한 소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해서는 안 될 짓에 손을 댄 거였죠. 정태수 씨는 제게 조사 보고서를 내밀며 말했어요. 어르신, 이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썩었어요. 보고서를 읽는 내내 저는 분노보다 먼저 허탈함과 슬픔을 느꼈어요. 내가 낳은 아들이 저렇게까지 망가져 있었다니. 제가 외면한 20년 동안 저 아이는 대체 어떤 삶을 산 걸까요?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며느리의 그 잔인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죠. 연민은 사치였어요. 썩은 부인은 도려내야 했어요. 더 크게 골마 터지기 전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첫 번째 반격을 시작했어요.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강남 펜트하우스.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역시나 무리한 대출로 산 집이었어요. 저는 정태수 씨의 도움을 받아 제 신분을 숨긴 채 해외 투자 펀드를 대리인으로 내세웠어요. 그리고 그 집의 근저당권을 은행으로부터 사들였죠. 복잡하고 수수료도 많이 들었지만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저는 그들이 사는 거짓된 낙원의 주인이 되었어요. 이제 그들의 목줄은 제 손에 쥐어진 셈이었죠. 20해 동안 그들이 제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어요. 그들이 사는 거짓된 낙원의 법적 주인이 된 후에도 제 하루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해가 지면 가게 문을 닫고 낡은 라디오 소리를 벗삼아 잠이 들었죠. 저는 때를 기다렸어요. 썩은 과일은 언젠가 스스로 가지에서 떨어지기 마련이니까요.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오후 제 낡은 폴더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20년 만에 처음 보는 번호였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태연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꿀을 바른 듯한 며느리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제 귀를 의심했죠.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 목소리는 어찌나 상냥하고 살가운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인 줄 알았을 거예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다음에 이어질 그 애의 말을 기다렸죠. 수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울먹이는 목소리로 연기를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철이 없어서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거 밤마다 후회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헛웃음이 나왔어요. 밤마다 후회하는 사람이 파산 직전까지 명품 사진을 SNS에 올리고 있었을까요? 정태수 씨가 보여준 보고서 속의 그 애는 단 한순간도 반성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애의 진짜 목적은 곧바로 드러났어요.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저희 집에 꼭 오세요. 온 가족이 모여서 어머니께 제대로 효도하고 싶어요. 추석, 가족, 효도. 참 좋은 말들이죠. 하지만 그 좋은 말들을 무기 삼아 제 마지막 남은 것까지 빼앗으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어요. 홀로 외롭게 명절을 보내는 늙은 엄마라는 제 약점을 정확히 파고든 아주 영악한 수였죠. 거절하면 저는 자식의 화해 손길을 매정하게 뿌리치는 비정한 어미가 될 테니까요. 저는 모든 걸 꿰뚫어 보면서도 묵묵히 그의 연극을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아주 나지막이 대답했죠. 그래, 가마. 제 목소리에는 기대도 슬픔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그릇처럼 차갑고 단단했죠.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올가미가 목에 걸리는 기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렸던 순간이 온 것 같아 마음이 차분해졌죠. 그날 밤부터 저는 추석에 가져갈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가게 문을 닫고 쪽방에 돌아와 먼지를 뒤집어 쓴 괴짝에서 고급 판지로 만든 상자를 꺼냈어요.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주신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물건이었죠. 저는 그 상자 안에 돈이나 보석 대신 제가 6개월 동안 모아온 진실들을 차곡차곡 담았어요. 가장 먼저 며느리 회사가 곧 파산 신청에 들어갈 것이라는 은행의 공식 통지서를 넣었어요. 다음으로는 아들 진우의 횡령 혐의가 담긴 내부 감사 자료와 투자자들이 보낸 내용 증명 뭉치를 넣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사는 강남 펜트하우스의 근저당권이 모두 제게 넘어왔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장 위에 올려놓았어요. 서류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제 손길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지난 20년의 세월이 이 순간을 위해 저를 단련시킨 것 같았죠. 추석 당일 저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저는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정성껏 준비한 선물 상자를 보자기에 쌌어요. 그리고 집을 나섰죠. 종로오가역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탔어요. 열차 안은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저마다 선물 꾸러미를 들고 들뜬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저에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하철이 한강을 건너자 창밖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종로의 낡고 낮은 건물들은 사라지고 하늘을 찌를 듯한 강남의 빌딩 숲이 나타났죠. 제가 살아온 세상과 아들이 사는 세상의 거대한 단절을 저는 그 순간 또 한 번 실감했어요. 몇 번의 환승 끝에 도착한 아들의 아파트는 마치 성처럼 위압적으로 서 있었어요. 그 화려함에 잠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을 때였어요. 제 낡은 폴더폰이 짧게 울렸어요.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였죠. 작은 화면에 뜬 건 화려하게 차려진 음식상 사진과 함께 어머니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활용라는 글씨, 그리고 하트 이모티콘이었어요. 그 가식적인 상냥함에 속이 울렁거렸어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러자 거짓말처럼 20여 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2살배기 손녀 서연이를 마지막으로 품에 안았던 날, 제 품에 안겨 까르르 웃던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칼, 분유 냄새, 그리고 제 귀에 속삭이던 앳된 목소리. 할머니 반찬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어요. 그래,
내 복수는 단순히 저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야. 내가 잃어버린 그 소중한 시간을 되찾기 위한 내 마지막 몸부림이야. 저는 눈을 뜨고 심호흡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차가운 현관문 위 초인종을 눌렀어요. 이제 긴 연극의 막이 오를 시간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잠시 시간이 흘렀어요. 굳게 닫힌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며느리 수진이가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았죠. 값비싼 비단으로 지은 한복은 그 애의 몸짓에 따라 우아하게 흘러내렸지만 그 눈빛엔 계산된 친절함만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그 애를 따라 들어선 집안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화려했어요. 거실 전체가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고 벽에는 제 눈에는 그저 복잡하게만 보이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통유리창 너머로는 한강과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 사는 온기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놓여 있는 마치 잡지에나 나올 법한 모델하우스 같았죠. 이 차가운 공간에서 내 손주들은 어떤 온기를 느끼며 자랐을까. 주머니 속에서 저는 작은 녹음기의 버튼을 조용히 눌렀어요. 아들 진우도 아내와 맞춘 듯한 한복을 입고 저를 맞이했어요. 20년의 세월은 아들의 얼굴에 희미한 주름을 남겼지만 그 어색한 미소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죠. 그들은 저를 거실 중앙에 가장 좋은 소파에 앉혔어요. 그리고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제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어요. 비단옷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저는 아무 말 없이 텅 빈 눈으로 그들의 절을 받았어요. 저렇게 깊이 숙인 머릿속에 과연 어떤 생각들이 오가고 있을까? 제사상에 올릴 돼지머리처럼 그저 자신들의 복을 빌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일 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절이 끝나자 방에서 아이들이 나왔어요. 제 손주들이었죠. 먼저 나온 아이는 15살이 된 서연이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그 나이대의 소녀에게서 느껴져야 할 생기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부모가 입혀준 옷을 걸친 마네킹 같았죠. 아이는 제게 다가와 엄마가 시킨 대로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20년 전 제 품에 안겨 할머니가 최고라며 웃던 그 아이가 맞나 싶어 가슴이 미어졌어요. 제가 시장에서 싸온 반찬 몇 가지를 식탁에 올려놓았어요. 수진이는 어머니, 이런 건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 저희 집엔 다 있어요. 라며 질색하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죠. 하지만 서연이는 무심코 제가 만든 어묵볶음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순간 아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아이가 나지막이 혼잣말을 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 몸은 기억하고 있었구나. 네가 아무리 비싼 음식에 둘러싸여 살아도 네 혀끝은 할미의 손맛을 잊지 않았구나.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였어요. 12살이 된 손자 도윤이가 제 앞으로 다가온 건 아들 진우의 어릴 적 모습을 꼭 빼닮은 아이였죠.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어요. 그리고는 아주 맑은 목소리로 물었죠. 할머니, 아버지 서재에 있는 옛날 앨범에서 할머니 사진 봤어요. 거기서는 웃고 계셨는데 지금은 왜 안 웃으세요? 그 순수한 질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아들 진우는 헛기침을 하며 아이를 나무랐고 며느리 수진이는 표정이 굳어 아이의 팔을 잡아 끌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래, 이 아이의 눈에는 보이는구나. 이 집에 가득한 거짓과 위선이. 어색한 식사가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수진이는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VIP만 살 수 있는 한과라며 값비싼 다과를 내왔지만 제 입에는 시장 골목에서 파는 1,000원짜리 약과보다도 맛이 없었어요. 식사가 끝나자 아들 부부는 기다렸다는 듯 제 앞에 앉았어요. 드디어 본론을 꺼낼 시간이었죠. 어머니, 이제라도 저희가 잘 모실게요. 어머니 노후는 저희가 책임져야죠.
그러니 저희를 믿고 어머니 재산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해 드리는 게. 그들의 목소리는 걱정과 효심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제가 들고 온 한지 상자를 향해 있었어요. 그 안에 두둑한 현금 뭉치가 들어있을 거라 확신하는 노골적인 탐욕이 번들거렸죠. 저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연극이 끝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어요. 마침내 그들의 말이 끝나자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제가 가져온 고운 비단 보자기에 쌓인 한지 상자를 들어 대리석 테이블 중앙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쿵 하는 낮은 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죠. 아들 부부의 시선이 상자에 못 박혔어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았어요. 그리고 아주 희미한, 어쩌면 저 자신도 모를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죠. 그래, 너희에게 줄 선물이 있다. 내가 20해 동안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다. 제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어요. 아들 진우와 며느리 수진이는 탐욕과 기대로 번들거리던 눈을 한 채 테이블 위의 한지 상자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죠. 그 안에서 곧 쏟아져 나올 돈벼락을 상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그리고 겁에 질린 채 저희를 번갈아 보는 손주들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그래, 이제 이 길고 지독한 연극을 끝낼 시간이었어요. 저는 상자를 덮고 있던 비단 보자기를 풀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상자 안에는 돈이 아닌 두툼한 서류 뭉치들만이 들어있었죠. 저는 가장 위에 있던 서류 뭉치를 꺼내 들고 며느리 수진이를 바라보았어요. 수진아,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명품 브랜드 말이다. 제 나지막한 목소리에 수진이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저는 서류들을 대리석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투자자들에게서 온 내용 증명들, 지급이 거부된 어음들, 그리고 곧 폰지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될 거라는 법무법인의 통지서까지. 하얀 종이 위에 찍힌 빨간 글씨들이 그 애의 새하얀 얼굴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건 모함이에요. 수진이는 목이 졸리는 듯한 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쳤어요. SNS에 올렸던 화려한 파티 사진과 명품 가방들이 눈앞에 어른거렸죠. 그 모든 것이 거짓과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바로 그 애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제가 청담동 사모님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인데 라며 횡설수설하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 체면이 밥 먹여주더냐. 수진이가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 저는 다음 서류 뭉치를 꺼내 아들 진우 앞에 놓았어요. 진우야, 네가 다니는 그 번듯한 회사 말이다. 아들은 이미 얼굴이 잿빛이 되어 있었죠. 테이블 위에 펼쳐진 건 아들 회사의 내부 감사팀에서 작성한 보고서였어요. 정태수 씨가 어렵게 구해온 것이었죠. 보고서에는 진우가 지난 몇 년간 회사 자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수상한 자금 이체 내역, 동료들의 진술서, 그리고 곧 징계 해고와 함께 배임죄로 형사 고발될 예정이라는 내용까지. 대기업 엘리트라는 아들의 자부심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진우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다가 이내 옆에 있던 아내 수진이를 증오의 찬 눈으로 쏘아보기 시작했어요. 다 너 때문이야. 내 놈의 사치 때문에.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지옥도 같았죠. 저는 그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하게 다투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았어요. 겁에 질린 손주들은 이미 구석으로 물러나 울고 있었죠. 창밖의 화려한 서울 야경이 이 아수라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상자 가장 밑에 있던 얇은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너희가 사는 이 집 말이다. 제 말에 두 사람은 싸움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았어요. 저는 그 서류를 테이블 중앙에 조용히 밀어놓았어요. 그건 바로 이 펜트하우스의 근저당권이 모두 제게 이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였어요. 잠시 동안 아무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진우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죠. 이 집은 더 이상 너희 집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잠시 빌려준 것이지. 제 마지막 한마디는 그들의 세계를 완전히 끝장내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체면, 명예, 그리고 부.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였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들의 눈물에서는 20년 전 제게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아닌 눈앞의 재산을 잃게 된 것에 대한 절망만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어떤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저 지독한 공허함과 피로감만이 몰려왔죠. 지난 20년의 세월이 이 추악한 광경을 보기 위함이었나 싶어 허탈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마지막 선택지를 제시했어요. 첫째, 내가 가진 모든 증거를 언론과 검찰에 넘기고 너희는 사회에서 매장당한 뒤 이 집에서 쫓겨난다. 둘째, 지금 당장 남은 모든 재산에 대한 포기각서에 서명하고 내일 아침까지 조용히 이 집에서 나간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안에는 어미로서의 마지막 자비가 담겨 있었죠. 손주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해 그들에게 최소한의 도망칠 구멍을 열어준 것이었어요. 진우와 수진이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내 떨리는 손으로 제가 내민 각서에 서명했어요. 펜이 종이에 긁히는 소리가 유난히 서걱거렸죠. 모든 것이 끝나고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오늘 너희가 한 모든 말 여기에 다 녹음되어 있다. 경거망동하지 마라. 그리고 덧붙였죠. 그리고 이 증거들은 이미 어떤 기자에게 모두 넘어가 있단다. 그것으로 모든 심판은 끝이 났어요. 20년간 제 가슴 속에서 휘몰아치던 폭풍이 마침내 잦아들었어요. 폭풍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폐허가 된 두 영혼과 길을 잃은 두 어린아이,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늙은 저만이 남아 있었죠. 심판의 밤이 지나고 제 마음속에 휘몰아치던 폭풍은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어요. 하지만 그 자리엔 통쾌함 대신 잿더미만 남은 폐허 같은 공허함이 들어섰죠. 저는 아들 부부가 각서에 서명한 그날 밤 펜트하우스를 나온 뒤로 두 번 다시 그들을 찾지 않았어요. 복수는 거기서 끝내기로 마음먹었죠. 정태수 씨를 통해 기자에게 넘겼던 자료들은 결국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는 건 제 복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진짜 목적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진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손을 쓰지 않아도 그들이 쌓아 올린 모래성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어요. 어디선가 소문이 새어나갔겠죠. 며느리 회사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고 아들 회사에서도 결국 횡령 사실이 드러나 쫓겨나듯 사표를 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강남의 지인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죠. 그들이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나던 날 저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정태수 씨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죠. 제 이름은 숨긴 채 변두리에 작고 깨끗한 아파트 하나를 얻어 1년치 월세를 미리 내달라고요. 죄는 어른들이 지었지만 아이들까지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건 제 손주들을 위한 할미로서의 마지막 도리였어요. 그 후로 몇 달 동안 저는 다시 예전처럼 반찬 가게 일에만 몰두했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가끔 정태수 씨가 전해주는 그들의 소식을 건네 들었다는 것 정도였죠. 아들 진우는 인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고 며느리 수진이는 동대문 시장의 채소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한다고 했어요. 한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세하던 아이들이 이제야 비로소 땀 흘려 돈을 버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특히 제 마음이 쓰였던 건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처음 몇 달간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매일 밤 혼자 술을 마시며 울었다고 해요. 곱기만 하던 손은 채소를 다듬느라 거칠어졌고 화려했던 얼굴엔 짙은 그늘이 졌죠.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의 가게에 눈이 아주 침침한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대요. 떨리는 손으로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며 콩나물 한 봉지를 사가는데 수진이는 순간 50,000원권으로 착각하고 거스름돈을 더 많이 줄 뻔했다고 해요. 그 순간 할머니의 주름지고 거친 손을 보는 순간 20년 전 자신이 매정하게 외면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다더군요. 수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손님들에게 더 친절해졌고 덤을 얹어주는 시장의 정을 배우기 시작했죠. 정직한 노동의 가치와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아들 진우가 저를 찾아온 건 쌀쌀한 가을비가 내리던 늦은 밤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처마 밑에 비를 맞으며 서 있더군요. 달아빠진 작업복 차림의 아들은 지난 몇 달의 고생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앞에 다가와 흙투성이 무릎을 꿇고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죠. 저는 그런 아들을 꾸짖지도 위로하지도 않았어요. 말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사람을 상처 입히는지 우리는 이미 20년 전에 겪었으니까요. 저는 아들의 팔을 잡아 일으켜 가게 뒤편에 제 작은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말없이 아들이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반찬들로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죠.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어요.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어미와 아들이 나누는 첫 식사였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가끔씩 일을 마치고 제 가게에 들러 묵묵히 청소를 돕고 가곤 했어요. 아이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한 건 그 후였어요. 처음에는 서연이가 먼저 찾아왔죠. 쭈뼛거리며 가게 문 앞에 서서 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설거지라도 도와드릴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그날 이후 서연이는 학교가 끝나면 매일같이 제 가게에 와서 그릇을 닦고 가게 정리를 도왔어요. 얼마 뒤에는 도윤이도 누나를 따라왔어요. 호기심 많던 그 아이는 금세 제 꼬마 조수가 되었죠. 할머니, 이건 어떻게 무쳐요? 할머니, 간장은 얼마나 넣어요? 제잘거리며 묻는 아이에게 반찬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시간은 제게 20년 만에 찾아온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게에 다시 울려 퍼지면서 제 가슴속에 얼음 같던 응어리도 서서히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올해 설날 저는 처음으로 아들네 집을 찾아갔어요. 강남의 펜트하우스가 아닌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였죠. 집은 비좁고 음식은 소박했지만 그곳에는 진짜 가족의 온기가 있었어요. 진우와 수진이는 진심을 다해 제게 세배를 올렸고 저는 웃으며 아이들에게 세뱃돈이 든 봉투를 건넸어요. 요즘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손자 도윤이의 도움을 받아 광장할매의 손맛디라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거든요. 제 40년 손맛이 담긴 요리법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졌어요. 첫 영상이 올라가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었죠. 이제는 제 가게에 반찬을 사러 오는 손님뿐만 아니라 제 요리법을 배우러 오는 젊은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저는 그들에게 요리를 가르쳐주며 광장시장의 다른 상인들에게도 스마트폰으로 물건 파는 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제 복수는 결국 아무도 파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죠. 돈이 아니라 땀의 가치를, 체면이 아니라 진심의 소중함을 깨닫게 했으니까요. 20년의 고독 끝에 저는 비로소 제 가족과 그리고 제 세상과 진짜 화해를 했어요. 제 반찬 가게는 이제 주말마다 온 가족이 함께 일하는 희망을 만드는 공간이 되었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것을 건설하는 일이었어요. 김영희 씨의 복수는 결국 파괴가 아닌 창조로 끝났죠.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되찾고 잊혔던 공동체의 희망의 씨앗을 심은 그녀의 삶이 바로 그 가장 큰 증거예요.